1977년 혹한기 훈련. 강원도 산악지대의 새벽은 숨조차 얼어붙을 만큼 매서웠다. 완전 군장으로 눈길을 오르던 중 우리 분대 뒤를 걷던 신병 한 명의 발자국이 갑자기 끊겼다. 야! 한 명 모자란다! 다급한 외침에 모두가 멈춰섰고 눈더미 아래에서는 군장끈이 끊어진 흔적과 반쯤 묻힌 M16만 발견되었다. 이거 그냥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분대장의 얼굴은 규정보다 먼저 그 아이의 숨을 떠올리고 있었다. 찾는다! 우리가 직접! 짧은 한마디가 눈보라 속에 묻히자 우리는 잡음뿐인 무전기와 어긋난 지도만 들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실종자를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군 생활을 바꿔놓을 사건의 문을 열고 있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77년 2월 15일 밤 11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혹한기 훈련은 우리 12사단 전체가 역대급 추위라고 입을 모을 정도였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강풍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35도에 달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한파주의보를 내보냈지만 군대의 훈련 일정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 보병 2대대, 5중대, 2소대, 3분대는 완전군장의 M16의 1소총, 철모, 방상회피, 각반까지 단단히 조여 맨 상태로 야간 행군 20km 코스에 투입됐다. 배낭 안에는 침낭과 야전삽, 개인 급식, 그리고 72시간 생존용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어서 무게만 25kg이 넘었다. 분대원 7명이 한 줄로 늘어서서 얼어붙은 산길을 올라가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순식간에 얼어 철모와 방한모의 하얀 서리가 두껍게 앉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 위에 형성된 얼음막이 사각사각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메아리쳤다. 나는 당시 복무 8개월째인 일병 계급이었고 분대에서는 중간 서열로 앞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묵묵히 걸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과 탄띠의 무게감이 목과 등에 파고들었고 무릎까지 파묻히는 깊은 눈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 근육이 당겼다. 군화 밑창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바위의 감촉과 발가락 끝이 시려오는 느낌이 생생했다. 분대장 박정호 상병은 선두에서 구식 전구형 랜턴으로 길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랜턴,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며 앞길을 어스름하게 밝혔고 우리는 그 희미한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고도를 높여갔다. 조심해. 여기 빙판 구간이다. 넘어지면 낭떠러지야. 박정호 상병의 낮은 목소리가 거센 바람에 실려 뒤로 전해졌다. 평소 같으면 대답이 줄줄이 돌아왔을 텐데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추위 때문에 말하기조차 힘들었고 모두 체력 보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뒤에서 박정호 상병님, 천천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투덜거리던 진우 이등병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우는 경상도 출신으로 추위에 특히 약해서 혹한기만 되면 항상 불평을 늘어놓던 아이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했지만 눈보라와 어둠 속에서는 2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은 계속 커져갔다. 박정호 상병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멈춰서더니 손가락으로 분대원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히 막사에서 출발할 때는 7명이었는데 한 명이 부족했다. 진우가 안 보인다. 박정호 상병이 랜턴을 높이 들고 뒤쪽을 천천히 비추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뒤를 돌아봤지만 새하얀 눈밭에는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들만 어스름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바람이 계속 불어서 발자국마저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이 순간 분대장은 큰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무전기로 대대 본부에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수색조를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분대가 직접 되돌아가서 찾을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면
진우는 훈련 태도, 불량이나 낙오자로 기록되어 평생 군 생활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후자를 선택하면 우리 분대 전체가 행군 코스 이탈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런 혹한 속에서는 시간이 생명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정호 상병은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다. 보고는 나중 일이고 우리가 직접 찾는다. 분대원 하나 잃고 훈련 끝낼 순 없다.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낙오자 수색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밤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운명적인 하룻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은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혹한기 훈련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이대대 오중대 막사는 여느 겨울과 다를 바 없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나면 중앙에 놓인 군용 난로 위에 올려둔 양은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동기들은 군장끈을 고쳐매며 서로 장난을 치는 익숙한 풍경으로 가득했다. 막사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기타를 튕기며 당시 유행가를 흥얼거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며 웃거나 시무룩해하는 병사들이 있었다. 벽에는 부대 창설 기념일 때 찍은 단체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사이로 각종 교육 포스터와 안전 수칙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박정호 상병은 우리 3분대장으로 경기도 수원 출신이었는데 말이 거칠고 규정에 엄한 편이었지만 실제로는 분대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사람이었다. 근무 나가기 전에는 늘 한 명씩 불러서 군화끈 상태를 점검하고 야삽과 수통은 물론이고 심지어 양말까지 여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그의 습관이었다. 야전에서 발 젖으면 동상 걸린다. 그러면 니네 부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하면서 항상 잔소리를 늘어놨지만 정작 자신은 개인 돈으로 산 핫팩을 몰래 후임들 주머니에 넣어주곤 했다. 진우 이등병은 부산 남구에서 올라온 갓 자대 배치받은 신병이었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촐랑거린다는 인상을 줬지만 실제로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도우려는 성격이라 선임들 눈에 자주 띄었다. 박정호 상병님, 제가 그거 들겠습니다. 상병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가끔은 내 할 일부터 제대로 해 하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성격 때문인지 막사에서는 인기가 좋았고 특히 동기들 사이에서는 부산 아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최재현 하사는 우리 이소대 부소대장으로 이미 유격훈련과 혹한기 훈련을 여러 번 겪은 베테랑이었다. 전라도 출신으로 말이 빠르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지만 훈련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농담하지 않았다. 훈련은 나중에 술 마시면서 웃으면서 떠들 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영웅놀이 하려다 얼어 죽으면 니네 어머니가 뭐라 하겠노? 하는 게 그의 지론이었고 실제로 그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까다로울 정도로 철저했다. 혹한기 첫날 우리는 특별한 준비물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군장 안에는 여벌 양말과 젖지 않은 양초, 작은 과자 몇 개를 꼭 넣어야 했고 PRC-77 구식 무전기는 소대별로 한 대씩만 배정되어 있어서 통신에 한계가 있었다. 그 무전기도 추위에 약해서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예비 배터리를 여러 개 준비해야 했다. 그해 겨울은 특히 추웠다.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연일 계속되자 막사 안에서도 군용 담요를 두르고 지낼 정도였고 밤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병사들은 눅눅한 방한모와 장갑을 말릴 자리를 찾느라 분주했다. 세면장 수도는 아예 얼어버려서 양치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 추위 속에서도 진우는 여전히 남을 먼저 챙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그날도 출발 직전에 자기보다 어린 후임의 방한복 지퍼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며 직접 올려주느라 군대 집합에 늦게 나타났다. 박정호 상병은 출발 전까지 분대원들의 철목근과 갑반 상태를 하나씩 점검했다. 손이 시리다고 하는 놈에게는 자신이 착용하던 목장갑 안쪽 라이너를 빼서 쥐어주기도 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이다. 살고 죽는 것도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훈련장으로 향하는 군용 트럭 화물칸에서 우리는 서로의 하얀 입김을 보며 장난 섞인 욕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트럭이 포장도로를 벗어나 눈 쌓인 산길로 접어들수록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당탄모 아래 이마에 맺힌 땀방울마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혹한기 야간 행군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진 것은 체력이 약하다고 평소 찍혀있던 누군가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돕고 배려하던 진우 이등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곧 마주하게 되었다. 행군열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우리 3분대는 방금 전에 힘들게 올라왔던 파파른 산길을 박정호 상병의 전구형 랜턴 하나에만 의지한 채 거꾸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위에는 7명의 군화 자국과 배낭이 눌러놓은 흔적, 그리고 가끔씩 떨어진 군장끈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계속 내리는 눈 때문에 그마저도 점점 지워져 가고 있었다. 눈발이 옆으로 심하게 날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져서 2미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철모 위로 떨어지는 얼음 알갱이들이 딱딱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우리는 서로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간격을 유지하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발밑에 눈이 무릎까지 올라와서 발을 뗄 때마다 푹푹 하는 소리가 났고 숨을 쉴 때마다 콧속이 얼얼하게 아파왔다. 10분 정도 내려왔을 때 랜턴 불빛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평소의 일정한 발자국과는 달리 눈 위에 흐트러진 발자국들이 보였고 특히 한쪽으로 깊게 미끄러진 듯한 자국이 경사면 아래쪽을 향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박정호 상병이 랜턴을 그쪽으로 비추자 그 아래쪽 경사면 중간쯤에 군용 야삽 하나가 반쯤 눈 속에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저게 진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김일병이 말했다. 우리는 급히 경사면을 내려가서 야삽을 주워들었다. 확실히 진우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야삽 손잡이에는 그가 직접 새긴 작은 이름 글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아래쪽을 향해 랜턴을 비추며 살펴봤지만 처음에는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눈더미 아래쪽에서 숨이 막힌 듯한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저기다. 박정호 상병이 소리치며 랜턴을 더 아래로 내렸다. 큰 나무 밑 눈더미에 상반신이 반쯤 파묻힌 채로 쓰러져 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M16소 총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에 꽉 껴안은 채로 의식을 잃어 있었고 입가에는 하얀 입김 대신 엷은 피 자국이 얼어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살아는 있습니다. 박정호 상병님. 맥박도 뛰고 숨도 쉬는데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일병이 장갑 낀 손으로 진우의 목덜미와 손목을 만져보며 소리쳤다. 우리는 급히 진우 주변의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는 M16 탄창 부분을 꽉 끌어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군인의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분실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무의식까지 지배했던 것일까? 군장 가방은 한쪽 끈이 완전히 끊어진 채 몸에서 벗겨져 옆으로 굴러가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던 침낭과 개인 장비들이 눈에 젖어 있었다. 박정호 상병은 진우의 상태를 잠시 살펴보더니 무전병을 향해 돌아섰다. PRC-77 켜고 송신 버튼 눌러봐. 무전병이 무거운 무전기를 등에서 내려 안테나를 최대한 높이 세웠다. 박정호 상병은 마이크를 잡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여기는 2소대 3분대입니다. 3분대 인원 1명 부상 발생. 현재 위치는 강금 지나온 갈림길 하단부 계곡. 응급조치 후 본대와 합류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전에서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중대장이나 소대장의 명확한 지시 대신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현재 지금 위치 확인 불가. 일단 각 분대 행군 유지하라는 식의 애매한 답신만 들려왔다. 더욱이 그 음성도 한 번만 들리고는 아예 통신이 끊어져 버렸다. 박정호 상병이 여러 번 호출해봤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상하네. 평소 같으면 즉시 응답이 오는데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진우를 깨우기 위해 뺨을 가볍게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우리의 군용 담요를 덮어주고 누군가는 자신의 핫팩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게 단순히 한 명이 미끄러져서 쓰러진 사고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행군, 코스 자체가 사실은 지도상의 경로와 실제 지형 사이에 미묘한 오차가 있는 구간이었다는 점 말이다. 즉, 우리는 이미 예정된 코스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무전 응답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진우를 눈더미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그의 방한복 안쪽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었고 그 젖은 옷이 영하 25도의 찬 공기에 순식간에 얼어붙으면서 몸 전체가 더욱 빠르게 식어가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손끝을 통해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군복 위로 손을 대면 딱딱하게 굳어진 얼음 층이 만져졌고 숨소리도 점점 더 얕고 불규칙해져 갔다. 우리는 급히 그를 바람이 덜 드는 큰 소나무 밑으로 옮겼지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정호 상병은 자신의 군장 안에서 비상용 양초와 성냥 그리고 마른 양말을 꺼내려 했지만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버클들을 장갑 낀 손으로 여는 데에만 한참이 걸렸다. 금속 부분은 맨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고 지퍼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PRC-77 무전기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리튬 배터리가 추위에 약해져서 송신 출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대대 상황실에서 다시 위치를 불러달라는 응답도 심한 잡음 사이로만 들릴 뿐 정확한 지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다. 무전병이 여러 번 안테나를 조정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나무들이 조금 더 우거진 곳으로 이동해서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임시 방풍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우의 젖은 방한복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다. 각자 입고 있던 내복의 윗부분을 벗어 그에게 입히고 마른 양말도 나누어 주며 누군가가 가져온 군용 담요 한 장으로 그를 둘둘 말았다. 얘가 깨어나야 할 텐데. 박정호 상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을 보고 나는 며칠 전 막사에서 그가 조용히 꺼내놓았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난로 앞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박정호 상병이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었다. 내가 말년병이 돼서도 아직 생각나는 게 있어. 유격 때 규정만 지킨다고 애 하나 보낸 거야. 그때 그는 이전 부대에서 유격 훈련 중에 겪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했었다. 한 후임이 탈진으로 쓰러졌을 때 당시 분대장이었던 선임이 훈련 시간 맞춰야 한다며 나중에 데리러 가자는 쪽에 표를 던졌다고 했다. 박정호 상병도 그때는 신병이라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갔는데 결국 그 병사는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로 응급실까지 실려갔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때부터 난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가 담담하게 말했던 그 마지막 문장이 지금 진우의 파랗게 언 손을 잡고 있는 박정호 상병의 손등 위로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우리 분대는 정규 행군열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출발 전에 받은 지도와 실제 지형 사이에 미묘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무전으로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나침반을 확인해봐도 주변 지형 지물이 지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현재 위치를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본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길까지 놓친다면 진우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분대 전체가 이 혹한 속에 고립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우리 얼굴에 하얗게 붙어버린 숨결, 자국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두껍고 무겁게 얼어붙는 것처럼 상황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박정호 상병은 한동안 침묵하며 주변을 살펴보더니 결국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좋다. 중대 따라잡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우리끼리 가장 가까운 임시 집결지로 간다. 진우는
이 상태로는 걸을 수 없으니 들것을 만들어서 메고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급히 주변에 있던 재료들을 모았다. 야삽 2개의 손잡이를 세로로 놓고 M16소 총 2정을 가로질러 끼운 다음 방탄조끼 끈과 배낭끈을 이용해 단단히 묶어서 임시 들것을 만들었다. 생각보다 견고하게 만들어졌지만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진우를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눕히고 군용 담요로 다시 한번 감쌌다. 양쪽에 2명씩 배치해서 번갈아 가며 들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로 들것을 메고 눈길을 헤쳐나가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눈은 무릎 위까지 깊게 쌓여 있었고 들것을 양손으로 잡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허벅지까지 푹푹 빠져들었다. 한 걸음 옮기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몇 발자국까지도 못하고 숨을 고르며 멈춰야 했다. 들것의 무게와 진우의 몸무게, 그리고 각자의 군장까지 더해지니 어깨와 팔이 금세 저려왔다. 진우의 입술에서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간간히 새어나왔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부러 더 크게 말을 걸었다. 야, 진우, 괜찮다. 조금만 버티면 따뜻한 막사 간다. 이 정도 가지고 포기하면 부산 사나이 체면이 서겠나. 같은 말들을 던지며 그의 의식을 붙잡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분대에서 가장 체구가 작았던 이 일병이 놀라운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방상회피를 벗어서 진우의 몸 위에 한 겹 더 덮어주었다. 대신 본인은 얇은 군용 내복만 입은 채로 들것 한쪽 끝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이 일병, 춥지 않나?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 일병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안 춥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도 점점 파래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찰 때마다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들었지만 우리는 군장 안에 들어있는 마른 양말과 비상식량, 그리고 응급처치용품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더 절실하게 필요할지 몰라 끝까지 등에 메고 올라갔다. 등과 어깨가 아파도 참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마다 눈보라가 들것을 덮쳐서 진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몇 번씩 멈춰 서서 손등으로 그의 얼굴과 들것 위에 눈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 사이에도 진우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굳어가고 있었고 숨소리도 더욱 약해져갔다. 30분 정도를 그렇게 힘겹게 걸었을 때 앞장서서 길을 찾던 김 일병이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무릎을 꿇었다. 그가 눈을 파헤치더니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이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우리가 랜턴을 비춰보니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처음 보는 작은 갈림길 표지목 하나가 눈에 반쯤 묻힌 채로 세워져 있었다. 표지목은 낡았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우회로 훈련 시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도에는 이런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길은 정규 행군로에 비해 경사가 훨씬 완만해 보였고 나무들도 더 울창해서 바람을 막아줄 것 같았다. 박정우 상병은 표지목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무겁게 말했다. 여기를 택하면 우리는 완전히 중대 코스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 말은 곧 우리 분대가 훈련 규정을 어기더라도 생명을 먼저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의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였다. 박정우 상병은 한참 동안 표지목을 바라보다가 결국 우회로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좋다. 오늘은 훈련이 아니라 진우 살리는 날이다. 이 길로 간다. 나중의 책임은 내가 모두 진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우리는 훈련 시 사용 금지라고 적힌 낡은 표지목을 옆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두고 경사가 훨씬 완만해 보이는 우회로를 따라 들것을 메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규 행군로에 비해 이 길은 확실히 걷기 편했다. 눈도 나무들 때문에 덜 쌓여 있었고 바람도 많이 막혀서 체감온도가 훨씬 나았다. 무엇보다 경사가 완만해서 들것을 메고 가는 우리에게는 훨씬 유리했다. 길을 따라 10분 정도 내려가자 눈에 파묻힌 나무 말뚝들과 오래된 화살표,
표지들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그 표지들 아래에는 예전에 누군가가 설치했던 듯한 지형 참고 표식들이 반쯤 드러나 있었다. 분명히 이 길은 한때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네. 왜 사용 금지로 바뀐 걸까? 김일병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진우의 상태가 더 걱정됐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소리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저 앞쪽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분명히 누군가의 손전등 빛이 흔들리는 것이 확실했다. 우리는 혹시 이 산 어딘가에 민가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들것을 든 채로 속도를 조금 더 올렸다. 하지만 불빛의 정체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예전 혹한기 훈련 때 사용했다가 훈련 코스 변경으로 방치된 작은 임시 지휘소 겸 응급 대기소였다. 낡은 천막과 나무로 지어진 작은 건물 안에는 오래된 연통 난로와 응급용 침상 2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난로에는 아직 연료가 남아 있었고 벽에는 응급처치 지침이 적힌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다. 그곳에는 현재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 소대에서 쓰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응급용 담요들과 99용 난방 장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심지어 응급처치용 의료기구들까지 있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누군가가 소리쳤다. 우리는 지체 없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진우를 조심스럽게 침상 위에 눕혔다. 따뜻한 열기가 천막 안에 퍼지기 시작하자 진우의 얼굴 색깔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박정호 상병은 이곳에 있던 더 좋은 무전 장비를 발견하고는 다시 PRC-77을 작동시켰다. 여기는 이소대 3분대입니다. 임시 지휘소 추정 지점에 도착. 부상자 의식은 여전히 희미하나 호흡과 맥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반 지원 요청합니다. 그가 정확한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무전에서 중대장의 목소리가 잡음 없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거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나? 잘했다. 3분대. 훈련 코스 이탈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 자리에서 대기해라.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무전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분대가 우회로를 택한 덕분에 행군 시간표에서는 조금 지체됐지만 대신 대대 군의관이 후송 차량과 함께 이 임시 지휘소까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확인됐다. 차량 접근로가 바로 그 길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어 20분 안에 의료진이 도착할 것이다. 중대장이 추가로 전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다. 훈련 시 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던 이 우회로는 실제로는 혹한기 훈련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부상자 후송을 위해 예전에 특별히 만들어졌던 길이었던 것이다. 단지 정규 훈련 코스와 분리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금지 구역으로 표시해둔 것이었다. 그 사실이 다시 밝혀지고 활용된 것은 진우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박정호 상병의 결단 덕분이었다. 대대 군의관은 도착하자마자 진우의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다. 체온계를 보더니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장까지 굳어서 위험할 뻔했다라고 짧게 말했다. 곧바로 링거를 놓고 핫팩을 몸 곳곳에 붙인 뒤 응급 담요로 다시 한번 감싸는 처치를 서둘러 시행했다. 군의관의 손놀림은 빨랐고 진우의 얼굴에도 조금씩 붉은 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들것을 의료진에게 넘겨준 뒤 임시 지휘소 난로 옆에 둘러앉았다. 방한모를 벗고 머리에 붙어있던 얼음 덩어리들을 털어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밖에서는 후송 차량의 디젤 엔진 소리가 눈 쌓인 산길 위에서 길게 울렸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자 지휘소 안에는 난로 타는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후송 차량이 완전히 사라진 뒤 박정호 상병은 뒤늦게 도착한 중대장과 마주 앉아 이번 사건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받았다. 중대장은 작은 야전 수첩을 꺼내 들고 상황을 기록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왜 허가 없이 행군 코스를 임의로 이탈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호 상병이 상황을 차례대로 설명하자
중대장은 곧 묻는 방향을 바꿨다. 이 우회로 위치, 정확한 좌표를 찍을 수 있겠나? 그리고 이 임시 지휘소 상태는 어떤가? 중대장의 관심은 처벌보다는 오히려 이 길과 시설을 다시 활용할 방법에 쏠려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우리 중대에 내려온 공문이 있었다. 혹한기 훈련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과거 응급 지휘소 위치와 우회로 사용 기준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킨다는 내용이었다. 평상시에는 여전히 사용 금지이지만 부상자 발생이나 기상 악화 등 응급 상황에서는 분대장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우리 분대가 제출한 그날의 상황 보고서 한 장이 그 근거 자료 중 하나로 대대 본부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진우는 후송된 뒤 한 달이 넘도록 군 병원에서 저체온증 치료를 받았다. 복귀했을 때 그는 살이 조금 더 빠져 있었고 얼굴도 전보다 여의어 보였지만 정신은 예전과 똑같았다. 박정호 상병님, 이번 훈련에는 제가 선두서겠습니다. 이번엔 안 넘어집니다. 그가 예전처럼 웃으려고 애쓰며 말했지만 우리는 그의 눈에서 전보다 조심스러워진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박정호 상병은 공식적으로는 경고, 조치 한 번과 행군 시간, 불이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소대 안에서는 그날 이후로 사람부터 보는 분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후임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됐고 선임들도 그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 겨울 혹한기 훈련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막사로 돌아와 군장을 풀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아직도 그날 난로에서 피어오르던 연기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진우는 나중에 대대장까지 올라간 보고서를 보고는 자신의 이름이 혹한기 훈련 중 저체온증 부상자로 딱 한 줄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제가 민폐만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보고서 한 줄이 매우 의미 있게 느껴졌다. 그것은 정해진 훈련 시간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살린 선택이 옳았고 또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 사건은 우리 중대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나는 예비역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겨울이면 관절이 먼저 시리고 손끝이 저려오는 나이가 되었지만 날씨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면 여전히 그의 혹한기 훈련의 산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뉴스에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의식 중에 손을 호호 불며 주머니에 넣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 직장에서 정년을 앞둔 어느 해 겨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한 의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었다. 혹시 그때 이소대 3분대 김일병 아니셨습니까? 순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입가에 띈 장난스럽고 순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깨달았다. 흰 가운을 입은 그 사람은 바로 진우였다. 그는 진료실 한쪽 벽에 걸린 군 병원 시절 단체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분대 사람들이 안 살려주셨으면 저 사진도 없었을 겁니다. 의사가 될 수도 없었고요. 나는 대답하는 대신 영하 25도의 산길에서 들것을 메고 힘겹게 올라가던 분대원들의 굽은 어깨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임시 지휘소 낡은 난로 위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던 어설픈 불꽃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모두 20살 남짓한 어린 병사들이었다. 박정호 상병은 제대 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식이 끊겼다. 몇 년 전 고향 동기를 통해 우연히 들은 소문으로 그가 다른 지역에서 조용히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작은 유 앞에 선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거수 경례만 올렸다. 묘비에는 그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간단히 새겨져 있었지만 내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했던 그의 목소리가 선명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것은 훈련 성적표나 표창장이 아니라 보고서 한 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선택 하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1977년 혹한기 훈련.
영하 25도의 그 긴 밤에 우리가 눈 속에서 끌어올렸던 것은 진우 한 사람의 몸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함께 끌어올린 것은 우리 모두의 남은 군 생활과 앞으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에서야 제대로 안다. 요즘 TV에서 첨단 무기 체계와 전자전, 드론 작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여전히 전구형 랜턴 1개와 구식 PRC-77 무전기, 그리고 얼어붙은 군화로만 버텨야 했던 그 시절 상기를 먼저 떠올린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끔 술자리에서 후배들이 군대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괜한 무용담이나 고생자랑 대신 이렇게만 말한다. 훈련이 아무리 빡세고 규정이 아무리 엄격해도 결국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더라.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덧붙인다. 바로 그것이 영하 25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에 우리 3분대가 목숨 걸고 지켜낸 한 생명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잊히지 않는 진짜 이유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